오늘은 상당히 역사적인 우리 강연에 아주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평소 어려서부터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석학이시죠. 우리나라 경제학의 최고 원로시라고 말할 수 있고, 선생님이 지으신 이제 경제학 원론 대학 시절부터 항상 보고 그러나 선생님의 어떤 학문의 세계에는 아주 이 한학에 대한 엄청난 경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을 뵐 때마다 제가 참 저도 평생 동서를 회통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한학에 밝으시면서 서양 학문에 아주 정통하시고, 특히 저는 인문과학을 했습니다마는 소셜 사이언스 계통으로 이렇게 거대한 경지를 개척하신 선생님도 참 우리 사회에 없죠. 그래서 옛날에 정말 서재필 박사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서재필도 장원까지 한 사람이래잖아요. 근데 서양에 가가지고 의사로 아주 외롭게 죽었지만은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서삼경을 다 외운 사람하고 영어로 의학 용어를 외우는 그 머릿속에서 뭐가 오락가락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아마 그런 서재필 선생님 같은 우리 시대의 석학이 바로 조선 선생님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을 아주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고전 번역원이 민추에서 번역원으로 승격되도록 아주 번역원 민추 회장으로 계시면서 노력을 하셨고, 오늘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이 한학이 이런 전통적 학문의 풍토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깊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아주 박절한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편하게 선생님과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오늘 가볍게 율곡의 정신세계에 관해서 들어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생애 중심으로 얘기를 좋습니다. 했는데요. 우선 저는 선생님의 간단히, 우선 선생님이 선생님도 강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 한문 공부를 좀 하셨는지 그런 거 잠깐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인사를 좀 하고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도올 선생은 지금 나한테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난 과찬 없이 그저 도올 선생한테 몇 마디 칭찬의 말을 할까 합니다. 우선 아주 솔직히 도올 선생을 만나면은 아주 친근감부터 먼저 갖고요. 또 여러 가지 이모저모 참 많은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기에 나온 것도 사실 그런 이 도올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참 호의라 할까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여러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거든요. 여기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진짜 한문 공부를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가 정말 몰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어깨 너머로
이 선친이 하시는 말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직도 머리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한문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사실이니까 말씀인데 14살 때 평양 이 고등보통학교에 갔거든요. 그래서 집에 편지할 때는 한문으로 했어요. 아주 유치한 것이지만 뭐 일본말로 하거나 딴 말로 한 적이 없고 한문을 했습니다. 부친은 그러니까 선친은 한문으로 이렇게 편지를 해주시고 대충 알아들어요. 뭐 그런 정도였었는데 그 평양 고등보통학교의 한문 선생이 일본산 선생입니다. 와다나베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정열적으로 한문을 가르쳤어요. 정말로 아주 참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체계를 세우면서 이 한문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지요. 또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반드시 교과서 전체를 이 옛날 그 민홍지라고 해가지고 반질반질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필사를 해오라는 것이 이분의 숙제입니다. 이걸 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랬는데 그 덕택으로 글씨도 많이 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다소 한문을 알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뭐 그 이외에 뭐 배운 것은 없고요. 나머지는 그저 자습이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곡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건 어떤 계기로? 율곡에 대해서는 고향에 출생을 하신 분이고 뭐 잘 이름은 잘 듣고 있었지만은 몰랐다가요. 사실 율곡전서를 보기 시작한 것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부총리하고 이럴 때부터 율곡전서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씩 보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정치나 행정에 임한 자세라 할까요. 이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되고 이래서 각구 모은 경제기획원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관련된 뭐 율곡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국 훈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강릉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율곡하고 집안 계통으로 뭐 만나지는 건 없습니까? 강릉은 본래 옛날 그 사색 이 당으로 말 같으면은 노론 아니면 소론 서인 계통이다 완전히. 남이는 뭐 없었고요. 그런데 강릉이라고 해서 뭐 그때 한문이 없어져 가는 세상에 뭐 특출하게 뭐 한문을 한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결국 나도 그러니까 딴 학생들과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죠. 예. 하여튼 율곡의 생애를 보면은 그 강릉이라는 데가 결국 외가 아닙니까? 거기가? 외가지요. 그럼요. 원래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나기는 서울서 태어났고 강릉이죠. 예,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하여튼 외가 이 아버지가 그 덕수 아버지가 덕순이신데 막 벼슬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미관 말직이었습니다. 감찰 정도 지냈고 그리고 이 율곡은 강릉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서 순전히 어머니한테서 글자도 배우고 율곡은 일생 동안 스승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승이었죠. 어머니한테서 배웠다. 어머니가 뭐 매일 가지고 한천 따지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 거고요. 몇 가지 가르쳐주면 이 양반 뭐 보자마자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곡은 7살 때쯤 되면은 거의 자연적으로 사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역사책, 한문으로 된 책들이지요. 뭐 통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잘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율곡은 뭐 이렇게 요새 우리가 말하는 천재 소년 뭐
3살 때 뭐 미분 방정식을 푼다든가 그런 정도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율곡은 아주 천재 중에서 대천재지요. 그 어머니가 대천재였어요. 여러분 그 천재면 다 똑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재 안에서의 그 구별이, 천재 안에서의 그 청계와 구별이 천재 아닌 사람들이 하는 자기네들의 구별과 말하자면 계층,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아요. 이를테면은 이 도올 선생 같은 천재도 있고요. 또 딴 사람은 또 다른 이런 천재도 있고 이렇습니다. 율곡은 제가 보기에는 천재 중에서 아주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능력이 많은 이러한 대천재였다. 이렇게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신사임당이 대단한 여자인데 우리가 좀 뭐 율곡을 잘 써주느라고 뭐 양쪽을 다 그냥 점잖게 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는 형편없는 인간 같은데. 아버지의 이름은 그 원자 숫자 이원순대요. 으뜸원자에다가 빼날 숫자 이원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벼슬이라고 해봐야 미완 날치기였고 별로 그렇게 아주 참 칭찬을 많이 해야 될 만한 이러한 분은 아니었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서 강릉에 있는 그렇죠. 이 사임당과 결혼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임당의 아버지가 아주 글을 잘하고 이랬나 참 아주 통달한 분이었습니다. 신씨. 이름은 사임당의 아버지의 이름은 신명화. 목숨명자에다가 화를 화자. 신명화인데 진사를 했어요. 그리고 율곡의 율곡 여기가 집이지. 사임당의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아무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도 지금 그 율곡이 태어난 그 장소에 가보면 그게 얼마나 훌륭한 명당인지를 이렇게 오죽한 단거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사람이 잔뜩 인공을 가해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참 그 좋은 강릉에서 뭐 최고 명당이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집은 강릉에서 아주 뭐 누가 제일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류 부자였고요. 그래서 그 명자 화자 그 결국 그러니까 그 자기 외조분인데요. 예. 그분이 강릉에 보통 있지를 않고 서울 와서 많이 이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덕순이 씨 집안과 알게 되고 이래서 그 원자 숫자 이 분의 말하자면 그 율곡의 어른의 아버지와도 친해지고 그래서 우리 같이 혼인하자 이래서 결국 그 혼인이 됐어요. 그 할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평생 정말 이 신사임당 같은 그런 위대한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을 항상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관계. 그 남편이 항상 신사임당이 뭐 각듯이 물론 남편이니까 모시긴 했지만 여러모로 이제 부족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사에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러나 뭐 그렇게 뭐 바람 피거나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여자한테 상당히 좀 지더리게 이렇게 엄마 치마락 붙잡듯이 그랬던 관계 같은데 제 느낌에. 그렇지 그까지는 잘. 아니 예를 들면은 당신 아무것도 한량 노릇하니까 한심해가지고 남편이라도 뭐 과거 공부를 한 율곡 아버지가 율곡은 그렇게 천재지만 율곡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학문의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책만 보면 골치가 아픈가 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신사임당이
당신 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가 10년을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신사임당 결혼하고도 강릉에 살고 시집을 안 갔거든요. 그 자기 어머니가 그 또 신사임당의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그 이십니다. 예. 용인이시라고 그랬던가요? 어디 보는 거는 잊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외조모 그러니까 율곡의 외할머니지요. 이분이 아주 정말로 참 그래서 율곡이 그 벼슬 할 때요. 한창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적에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가서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임금한테 사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게 외할머니한테 그렇다고 해서 사직하는 법이 있느냐. 몇 번 그러니까 글쎄 그 형은 그럴만 하긴 한데 하면서 허락을 못했어요. 그럴 정도 한 외할머니한테 대해서는 어머니에 못지않는 그러한 이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도 어머니가 신사임당이 불행하게도 사실은 여러분들 신사임당이 율곡을 평생 기른 게 아니고 16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외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병환이 저기 하다 그러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간절하고 그 외할머니에 대한 정이 또 대단하기 때문에 어려서 거기 컸으니까. 그래가지고 만사를 제치고 갑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우리나라 법의 관리가 이렇게 병가를 내서 가는 게 그게 외할머니를 명분을 해서 가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경국대전이고 뭐고. 그래서 이거는 파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법에 없다 그러지만 선조가 자기 효심을 가지고 못 잊어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외할머니에 대한 그 극진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파직을 하냐. 그래서 못하게 했다. 그게 2번이나 있었던 사건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도올 말씀은 참 남편을 아주 출중한 사람을 못 만나서 불행했다. 불행한 것은 아니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신사임당은 어렸을 때 여자만 4사람입니다. 사남매. 사남매가 아니라 사자매지요. 사자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죠. 신명화 씨가 신명화 외할아버지가 딸을 4을 두었어요. 신사임당이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율곡전서에 보면은 외할아버지가 사위가 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위들 이원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딸이 이렇게 4이나 되는데, 그런데, 딴 딸은 뭐 출가를 한다 이래도 그죠. 그죠. 그렇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너희 처마는 좀 다르다. 그래서 율곡전서에서 나오는 어머니에 대한 행장이 있는데 행장의 문구에 하면은 불사 이오측이라 나는 내 옆을 떠나게 하지 않는다. 아주 그렇게 말했어요. 난 너의 처를 내 옆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다.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아내는 야 가급적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부탁이 묻어 있었다. 난 그렇게 그러니까 신사임당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원수 봐도 알겠죠. 그 정도 사람이면 그렇게 대단한 사위도 아닌데 자기 귀한 딸을 내주는 조건으로 우리 딸은 서울로 못 보낸다.
그게 조건으로 내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그 정작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이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 결혼 제도로 말하면 비지팅 허스밴드 스타일로 왔다 갔다 했건 처가에 왔다 갔다 했고 이 여자는 물론 그 뒤로 갑니다. 그러나 기본을 강릉에서 있었던 거죠. 많이 강릉에서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릉에서 지났고 또 그 태백 지금 말 같은 그 평창 그 봉평이라는 데 있어요. 봉평. 예. 거기에도 와서 사시고 율곡의 어머니가요. 근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신사임당이 참 그야말로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7남매를 무려 7남매를 두었어요. 결국 그 아들 넷과 딸 셋을 두었는데 그 애들 다 키우고요. 다 키우고 그 이외에 뭐 하려면 뭘 했겠어요. 그 뭐 율곡을 뭐 글을 가르쳤다. 율곡이 배우면은 그 애들 그 가르치는 기르는 어머니한테서 뭘 배우겠습니까? 율곡은 그저 터득을 한 겁니다. 터득을 했고 그렇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사임당은 자유로웠어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시집에서도 시댁에서도 그걸 허가를 했습니다. 강릉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거라. 뭐 마음대로 가 있다고 하느라. 또 그리고 친정에서도 또 그랬고 아주 사임당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 시대의 가장 자유로운 여성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데 가서 뭘 했나? 강릉서 뭘 했나? 봉평 이런 데 살면서 뭘 했나? 추측컨대 뭐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글씨도 연습하고 그림도 그리고 자수도 하고 그런데 다 잘했으니까요. 시도 쓰고 뭐 한시도 몇 수 남았습니다. 잘했고 그림은 어렸을 때 그 안견이라고 왜 화가 있잖아요. 산수 화가. 안견의 그림을 배워가지고서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다. 율곡평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위조 작품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견의 작품을 놓고 그거를 그러니까 신사임당도 그만 안견을 배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뭐 신사임당 뛰어난 뭐 천재니까 그런데 안견을 놓고 모사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흠몰했다 그랬는데 그때 안견의 그림 같은 게 뭐 요새같이 이렇게 그 모사품이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그런 걸? 그래도 말하자면 집이 부자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사품이든 하여튼 그런 것을 집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반 글씨 있잖아요. 사임당 글씨. 글씨도 몇 톡 남아 있는데 그걸 이래 보면은 내 생각인 그래요. 내가 뭐 전공은 아닙니다만 옛날 그 조맹부라고 하는 그 중국의 명필이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송나라 성씨가 조가거든. 우리 조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 황족중에 조맹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는 이제 호는 장하인데 조장하이 천하의 명필인데 그 글씨를 상당히 쓴 것이 아닌가. 그럼 그 글씨는 어디서 가지고 왔냐? 중국서 모사 한글 탁본 한글 갖다 줘. 그지 부자니까요. 또 우리 서울에 아마 그런 게 나 돌고 돈 주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입수했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배웠어요. 그 글씨체를 보면은 이게 조맹부 배웠구나. 나는 그렇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글씨가 해서 초서도 남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글씨에 그 신사임당의 글씨를 일개 뭐 언문이나 쓰는 여자의 글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 대단합니다. 뭐 그 경지가 뭐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뭐 중국에 갖다 놔도 거의 뭐 최고의 명필 수준이죠. 그리고 뭐 자수 그 그림 이런 것들이 하여튼 뭐 신사임당의 그 예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조선 전체를 통해서도 최고봉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것도 그만침 애 많이 낳은 거야 집에서 어째 볼 도리 없었겠지만 그 뭐 가령 그림에 들어가는 그 화구라든지 또 물감이라든지 이걸 다 잘 대줘서 그 지금 그 채색화가 남아 있거든요. 그 채색화는 전무후무한 그런 이 착상과 관찰이 있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 서울에 왔을 적에도 그 이원수가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 자기 부인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도 다 못난 놈들이겠지. 모여가지고 야 그럼 네 부인 그 그림 한번 그려보게 해라. 근데 여자가 지필목을 깔아놓고 이 외간 남자들인 데서 그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대꾸만 속에서 자기 이원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남편 체면도 세워줘야 되겠고 그 이름은 그렇게 놨는데 네 부인인데 네가 명령해가지고 빨리 와서 해보라 그래라.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못해서 그 쟁반에다가 그려서 그 부엌에서 그려서 내보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기 집안에 잔치를 하는데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어떤 여자가 그 비단 치마하고 저고리를 입고 왔는데 이제 같이 놀다 보니까 그걸 남에서 비싼 비단 치마를 빌려서 입고 왔는데 뭐가 이렇게 튀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그걸 돌려줄 수도 없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징징 울고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이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신사임당이 원래 포도 그림에는 그건 여태까지 역사상 그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을 당해낼 수 없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징징 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자애 보고 치마를 벗어라. 그래서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포도 그림을 거기서 그 얼룩진 거를 이용해서 그려주니까 이 여자가 그냥 그리는 거 보고서 그냥 완전히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걸 갖고 내다가 이 여자가 그거를 팔아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았답니다. 그게. 그래서 새비단으로 옷을 지어서 그 본 주인한테 돌려주고 너 비단 필이 엄청 남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오는데 아까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그 신사임당이 봉평에 살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도 답답하니까 남편 보고 10년을 헤어져 살자 이렇게 남편한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당신이 학문에서 대성에서 돌아오시오. 그래가지고 하니까 남편이 좋다. 그러고서 자기도 이제 그 부인한테 앞에서 폼을 잡은 거죠. 하겠다고 그러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떠나는데 20리 갔다가 돌아왔답니다. 그 남자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당신 곁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 또 몇 저기를 하다가 몇 달을 살다가 또 격렬해서 저기라니까 그 다음에 한 30리 갔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50리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애는 많이 낳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인이 그 남자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협박을 한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정말 이렇게 지질하게 이렇게 굴면 내가 머리를 자르고 나는 입산하겠다. 당신 집안을 떠나겠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만약에 더 저기 하면은 내가 이걸로 자결이라도 하겠다. 목을 끊어서 자결이라도 하겠다. 당신이 이게 태어나서 사나이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3년을 떠나 있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3년 후에 또 돌아오겠죠. 뭐 학문을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이제 또 돌아오는데 봉평을 지나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돌은 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봉평을 지나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막집에 그 여자가 그렇게 이쁘더랍니다. 들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생을 차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눈꼬리를 치면서 청을 듣는 거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보통 귀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주막집 이런 데 있지만은 나도 다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룻밤 정을 좀 풀고 가라 하고 부탁을 정중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그래서 이원수가 그 마음속에서 허락이 안 되더랍니다. 그 신사임당을 껴안고 싶었는데 도저히 신사임당을 만나러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3년 동안 하고 갔는데 만약에 자기가 잘못하고서 그렇게 가면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이 어른거려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 당신하고 잘 수가 없다. 그러고서 떠났습니다. 안 하고. 같이 동침을 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몇 달을 묵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봉평을 지나는데 그 여자가 이제 부인도 그렇게 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여자 생각이 아련하는 거린 거예요. 또 봉평 거길 지나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인한테 그 여자한테 다시 그 주막집에 들린 거죠.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우리 부인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나 지금 뭐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김에 그 사내 대장부로서 뭐 그 여자의 청도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정중하게 술상을 차려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한테 내가 너가 지금도 원한다면 내가 너하고 동침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No thank you. 그럼 왜 지금 나를 그렇게 전번에는 나를 간절하게 원하더니 왜 거절하냐? 그랬더니 나도 여기서 이렇게 내가 시시하게 이 술 여염집 여자가 아니고 뭔가 나도 공부를 한 사람인데 당신을 내가 그렇게 갈구했던 거는 전번에 당신 얼굴을 봤을 때 당신 얼굴의 기상이 보통 기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씨를 받으면 아주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고 내가 직감이 와서 그렇게 매달렸던 것인데 지금 당신 얼굴 보니까 이미 없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율곡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뵐래는 그 씨가 사라졌다. 이건 이 얼굴에서.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막 그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율곡이가 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율곡의 이 동생들, 또 누나,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매창. 예, 매창. 그 이제 맏딸이 매창인데, 그 그림 잘 그리고, 그랬고, 또, 동생에는, 이우라고, 이제 우자, 이제 부실 우자지. 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아주 상당한 수제였습니다. 전제까지.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죠. 예. 그래서 뭐 그때 또 잉태했는지도 모르지 뭐. 근데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신사임당 매창 이 세 분이 3대에 걸친 우리나라 여성 천재들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리고 또 이 율곡이 좋아하는 형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 형이 두 분이 있었고요. 마태형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름은 선이었습니다. 구슬 선자지. 선자인데, 율곡 전서에는 마태형에 대한 이 행장이 있어요. 간단하지만은 우리 형님이 참 좋은 형님이었다는 막 그런 취지의 글이었었는데, 율곡의 글은 어디든지 아주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행장 지을 때나 외조모에 대한 그 행장을 지을 때나 내가 보기엔 참 그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면서도 읽어보고 이래 보면은 감동을 주는 이런 참 희한한 천재였어요. 그런데 둘째 동생 형의 이름은 이번인이죠. 구슬 번자지요. 그 둘째가 상당히 그 지적이라 할까 그런 분이어서 둘째를 제일 참 이제 좋아했고요. 율곡 스스로가 막 그랬다 하는 것이 여기저기에 그 율곡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수를 쭉 모셨다 하는데 그건 그 둘 중에 어느 형입니까? 일찍 돌아가셔서 그 형수를 율곡이 평생 모셨다. 난 이런 소리. 그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그야말로 일찍 돌아가던 형수님을 참 어머니처럼 모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 하여튼 율곡에 대한 일화는 너무도 많은데 또 율곡은 결혼 생활이 율곡 자신이 자식을 못 낳죠? 어떻게 됩니까? 권씨하고. 율곡은 이 부인을 그 양반 율곡 나이가 22살 적에 결혼했어요. 성은 노씨인데 예, 노씨인데 그 노씨가 아주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인데 어쨌든 작은 아기를 못 뒀어요. 그래서 소생이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임진왜란 당시에 결국 행장 이런 데 보면은 율곡 신주를 가지고 묘 앞에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율곡은 서모가 있었는데 그 서모죠. 그러니까 말이죠. 서모를 아주 자기 어머니 사임당을 모시듯이 모셨다.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예,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서모가 아주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술 잘 먹고요. 술 잘 마시고. 예, 그리고 행동도 변변치 않고. 근데 이거 다 참아내고 그 아주 어머니 모시듯이 그렇게 모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율곡에 대해서 서모 측에서 하등의 불평이 없었지요.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16살 때 신사임당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신사임당이 돌아가시면서 참 예외적인 일인데 자기 남편에게 내가 당신에게서 애를 7이나 낳아줬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마지막 부탁은 절대 당신 재혼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게 조선시대 감가로 본다면 여자가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신사임당은 참 그만큼 권위로웠던 여자 같아요. 그러고서 모든 걸 내다 봤기 때문에 그만큼 평소에
자기 그 남편을 꼭 제자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정신적인 제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한 거예요. 너 내가 죽어도 내가 7이나 낳아줬고 부족한 거 없으니까 결코 부인을 얻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죽었는데 그냥 금방 결혼해버려요. 그리고 그 결혼한 게 그렇게 형편없는 여자하고 한 거죠. 형편없는 여자하고 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그 끄떡하면 그 대들보에다가 뭐 끈을 매놓고 자기 죽는다 그러고, 그리고 뭐 하면은 이게 징징 울면서 항아리에다가 이 큰 항아리에다 머리를 박고 울어가지고 이게 나팔처럼 울려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운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이래서 그 상당히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에게 그렇게 깎듯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꼭 그 맹자에 기술되고 있는 순임금이 자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 악처, 그 계모한테 했던 거와 같은 거를 실천하고, 나는 그 상당히 그 맹자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곡의 정신세계에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침마다 술을 갖다 드리고 뭔 일이 나도 하여튼 깍듯이 그 악모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 율곡이 크게 벼슬을 한 후에도 그 여자한테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자가 감복을 받아서 훌륭한 여자로 변모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 율곡이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복상을 했답니다. 흰옷을 입고 율곡을 기념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만 봐도 율곡이 얼마나 위대한 인격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거를 뭔가 그 국가 대사의 문제하고 자기 개인의 문제를 엮어서 일관되게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도올 말씀에 그 맹자의 영향이 많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요. 율곡의 성리학 자체가 많이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성품 자체가 맹자 비슷한 분입니다. 예. 그 해주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해주는 처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쪽 사람이니까요. 율곡의 아버지 그 원자 숫자 그분의 고향은 파주고, 지금 파주. 예. 거기가 파주 율곡이라는 데이기 때문에 율곡이 되죠. 율곡, 지금 율곡리가 있어요. 율곡리. 네, 한번 그 묘소에 가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딱 그 사임당과 다 묘가 있고, 그건 어떻게 그 묘를 먼저 써서 그런지 율곡 지금 기억엔 율곡의 그 두 내외분의 묘는 그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좋게 잘 단장한 묘들이었습니다. 예. 해주라는 데가 그 황해도 아주 그 아름다운 곳인데, 그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은 이 황해도에서 우리가 서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주는 이렇게 쭉 나온데 여기 그 배산임수의 형국이라서 남양 도시입니다. 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여수 같아요. 그 가보시면은 이렇게 남해 같은 그렇게. 그러니까 해주라는 데가 서해안 도시지만은 독특한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의 그 노경린, 저기 장인 이름이 노경린.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노경린인가 그래요. 네, 노경린인가 그런 분인데, 노씨인데, 그 해주가 아마 거기가 연고가 해서 이 율곡이 틈만 나면 나중에는 이제
저쪽 그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런 후에는 해주로 잘 갑니다. 그래서 해주에서 서당도 짓고 거기 그 그래. 뭐 고산 뭐 구곡 은병 이 은병 이 서당 은병. 예, 은병 20년째하고 저기 병풍병. 병풍병 그렇죠. 그리고 율곡이 그 황해 관찰사를 지냈어요. 요즘 말 같으면 도지사지요. 황해도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당신과 고향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그때 나라에서 보냈겠지요. 그 전에 해주에서 살는 경력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쪽 지역을 꽤 잘 알았는데 나중에 관찰사로 다시 가는 겁니다. 벼슬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시책을 행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율곡을 상당히 그 황해도 사람들이 존경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또 율곡의 생애에서 중요한 게 그 중이 되려고 했었다. 중이 불교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천재였으니까 뭐 그렇게 뭐 정밀하게 안 해도 불교에 대한 전모를 잘 파악을 했습니다. 19살 때예요. 자기 어머니의 생각도 나고 인생의 참 재해의 무상이다 하는 그런 게 아주 머리에 왔겠지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여러 가지로 불경을 많이 읽었다. 율곡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곡의 불교의 영향은 아마 일생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는 이 불자의 행세를 했거나 그런 말을 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율곡의 시를 읽어봐도요. 한시 특히 그 오원절구를 요즘 한번 이렇게 레뷰를 해보니까 하하 이거는 참 불교 냄새가 어딘가 풍기네 하는 수가 대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율곡의 사상을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게요. 예. 그 배경으로 말씀드리자면 16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슬픔이라는 건 뭐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뭐 그때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도 전이고 근데 7살 때인가 뭐 동네 그 뭐 향시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그 어머님한테 굉장한 기쁨을 줬답니다. 그런데 뭐 어머니야 뭐 다 알았겠죠. 이 대천재고 그러니까 하여튼 16살 때 그렇게 덧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서 3년상을 치르고 그래서 아까 19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상을 치르고 인생이 갑자기 허망해진 겁니다. 인생이 갑자기 허망해지고 워낙 천재니까 과연 인간이라는 게 뭐 때문에 사는 거냐 이런 거 묻는 그 근원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유교는 별 대답을 못 주거든요. 유교는 그 사회의식과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말 여민동락의 지혜를 구현하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냐 하는 문제지 막 인생이 뭐냐라든가 뭐 지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이게 없단 말인데 천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허망하고 그래서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거든요. 다 때려치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뒤로 1년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1년 있다가 나오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깨닫고 나왔으나 그때 그 가장 관심사가 머리를 깎았었냐 안 깎았었냐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 내려오는 많은 기록에 의하면 머리는 안 깎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 머리라는 게 이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깎았다가 1년에 자랐다고 그래도 그게 표가 나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테스트 했는데 그 긴 머리 그대로 있었다 하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안 깎았으나 거의 승려에 가까운 생활을 1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능엄경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능엄경을 능엄경, 좋아했고, 그리고 그 아주 그 금강산 토굴에 앉아 있는 어느 고승과 그 선문답 비슷한 것을 제가 지금 찾을 수는 없는데, 선문답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대단합니다. 그 얘기의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